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좀 더 디테일한 뉴스를 알고 싶다. 가장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아마 스마트폰 열고 그리고 자세한 그 뉴스를 검색할 겁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보겠죠. 정말 빠른 속도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가짜 뉴스인데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게 변하고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질 때마다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이 가짜 뉴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바뀌는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죠. 먼저 이상기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 네, 이상기입니다. 이어서 박정희 부산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영 전 부산시 의원입니다. 현재 유튜브 생거를 운영 중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임병도 독립저널리스트시고요. 현재 유튜브 IM피터TV 대표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분이 정말 제각각의 미디어의 그 컨텐츠를 이제 만들기도 하고 감시도 하고 연구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수님부터 좀 여쭐게요. 지금의 이 미디어 시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의 신문 방송학과가 한 예. 200개가 조금 넘는 숫자인데 예. 지금 거의 한 150개 정도의 신문 방송학과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각종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부산 지역에서도 부산대학교가 내년부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이름을 바꾸고요. 예. 그만큼 이제 신문과 방송에 집착한다기보다는 하여튼 포괄적인 미디어 현상을 많이들 선호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제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명을 바꾸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양방향,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박 사무국장님은 평소에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떤 특징을 느끼세요? 네, 이제는 이제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라도 이제 뉴스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뉴스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좀 뉴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이제 소비했던 이제 저희들 시민들이 좀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건데요. 반면에 이런 기술이 되게 손쉬워지고 발달되다 보니까 목적,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게 이제 전망되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규제 하나 바꾼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전방위에서 좀 해법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마 미디어를 계속해서 감시하다 보면은 감시 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말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미디어다라고 딱히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진영 시의원님 이제 전직 의원에서 이제는 유튜버로 네. 새롭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다가서고 있는데 어떠세요? 다 매체 다 채널 시대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곳곳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 정치권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분들이 바로 저희들에게는 유권자이고 또 지지자이거든요. 또 여기서 형성된 의견들은 바로 여론으로 또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정치권도 당연히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트렌드가 빨리 변화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따라가다 보면 또 실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럴수록 저희들은 이제 정치권의 본연의 역할들 거기에 충실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좀 멀리 내다보고 방향성을 맞춰서 좀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직 정치인들이 심심치 않게 카메라 들고 현장에 나가서 뭐 중계를 한다던가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던가 이런 게 워낙 많아져서 말이죠. 확실히 바뀌긴 바뀐 것 같습니다. 임병도 대표님은 사실 IM피터T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데 여러 그 매체를 겪어왔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 매체를 겪으면서 느낀 거는 예전에는 국회에 들어가면 저와 같은 1인 미디어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지상파나 대형 언론사들의 카메라밖에 보일 수 없었는데 요새는 국회 들어가면은 그 스마트폰을 들고 국회 안까지 들어서 취재 촬영, 유튜브 영상을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성 언론과 충돌도 있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누구나 뉴스를 만드는 시대가 확실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누구나 뉴스를 만들고 특히나 유튜버로 누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또 요즘 친구들은 유튜버로 성공하는 게 또 목표인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뭐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뭐 소회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지만은 사실 지금 초창기에는 이제 블루오션이었지만 지금 레드오션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유튜버로 성공하는 사례가 되게 극소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을 하려는 그 욕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좀 무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제스처를 한다든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려는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시위 현장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때로는 뭐 집회 현장에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심심찮게 보는데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정치를 하다가 유튜버로 변신, 전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쪽도 레드오션입니까? 뭐 숫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뭐 환경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지지층을 만들고 또 내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소통의 공간으로 많이 유튜버로 이제 뛰어드는 것 같아요. 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권자를 만나려면 가가호호 방문이 안 되고 거리에서 잠깐 만나도 나의 얘기를 오래 설명할 수 없고. 예. 근데 이제 이런 미디어를 재미나게 만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견들을 좀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소통의 장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고, 현직 정치인들은 좀 홍보의 장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여론에 굳이 언론에 이제 나지 않아도 내가 했던 정치적 성과들, 뭐 통과시킨 법률들 이런 거 설명하는 공간도 되고요. 예, 예. 또 굉장히 딱딱하게 보이는 정치인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부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노래도 하고 뭐 그러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간적인 면도 많이 부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 1인 미디어가 이번 사태에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튜버. 그래서 이 뭐 이슈를 생산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이것을 또 여론으로 형성하고, 근데 이런 어떤 이슈 생산의 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 조금 더 사소하게는 자기네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예.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거나 뭐 이런 어떤 용도로 어떤 또 이런 어떤 소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런 목적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 만들 때 전직하고 현직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아, 말씀. 그럼요. 국회의원들이 현직일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또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빠르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뭐 네. 특정 인물이나 이런 얘기를 그냥 과감 없이 그렇죠.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 정부 것이고. 비판을 훨씬 더 강도 높게 현직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료도 그만큼 풍부할 것이고요. 현직과 전직은 하늘과 땅 차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네. 아, 그 감시를 계속 하시는데 요즘은 진짜 유튜브 딱 보면은 아, 이게 진짜 뉴스일까?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지상파나 뭐 종편이나 끊임없이 뉴스가 쏟아지면서 그 갈피를 잡기가 참 힘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네. 그 말씀대로 지금 뉴스가 이제 실제로 신문 지면을 통해서 본다거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은 어쨌든 뉴스 중요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편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맥락 또는 오늘의 진짜 중요한 뉴스 순서대로 좀 파악을 하니까 내가 그 방송이나 신문에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조금 그래도 뭐 어쨌든 전체 흐름, 이슈를 파악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 뭐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면은 그냥 뉴스 콘텐츠가 막 동시다발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저 안 맞다고 하면은 좀 다른 의견도 보고 해서 마치 다양하게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사실은 지나고 보면은 이게 어디서 봤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뉴스고 출처가 뭔지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고 그냥 페이스북에서 봤다, 네이버에서 봤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차 이제 뉴스에 대한 근거 또는 맥락 이런 거는 좀 사라지게 되고, 나는 다양한 걸 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편향되거나 예. 아니면은 좀 그 근거가 없는 것도 그냥 하나의 정보값으로만 받게 되는, 그러니까 좀 시청자, 독자 시민들이 조금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뭐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쓰여졌다가 아니라 나 포털에서 어디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그거 안 믿으면 어디 맞습니다. 믿어?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포털에 나오는 기사도 한 회사의 네네. 그 일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좀 검증이 필요한데 말이죠. 이런 교수님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요즘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네. 예, 소비자들도 완전히 뭐 트렌드가 달라졌고요. 네. 어떠세요? 아주 힘들죠. 근데 지금 아까 방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개념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지금 학계에서는 지금 가짜 뉴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가짜 뉴스라고 할 때는 유행을 시켰던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하면서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페이크 뉴스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정통 언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CNN이라든지 우리가 익히 아는 진짜 유명한 해외 언론인데 그런 언론들을 다 가짜 언론이라고 그랬고 자기의 트위트만 믿으라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는 그런 정치적인 맥락에서 사용이 되었고, 그 맥락에서 파악을 하자라면 어떤 상대방 진영의 뉴스는 다 지금 가짜 뉴스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이 아니고 상대방의 진영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게는 뭔가 음모가 있다. 이제 뭐 그런 식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은 조금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계에서는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허위 조작 정도. 네, 정보. 정보. 예. 그래서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허위 정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또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충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이름을 쓴다든지 뭐 숫자가 조금 틀린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허위 정보인 것이고, 뭐 그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모든 팩트가 정확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허용하는 부분이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조작된 정보가 된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심각하게 특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언론을 중요시하게 여겨져 왔던 것은 이제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제 시민들이 어떤 의사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뉴스였는데, 그 뉴스 자체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작이 된다라면 어떤 선거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된 정보는 반드시 어떤 뭐 법률적으로든 어떤 사회적인 힘에 의해서든지 어떤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가짜 뉴스 그러면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그렇죠. 허위 조작 뭐 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페이크 뉴스를 얘기할 때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상대 진영에서 만들어낸 뉴스는 무조건 가짜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허위는 물론 이제 뭐 숫자 하나 틀리고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악의적 의도로 조작된다면 이건 큰 문제다. 예, 정리를 하고 가고요. 그 우리 저 IM 피터의 대표님은 글쎄요, 워낙 많은 뉴스들, 뭐 진보 유튜버도 있고 보수 유튜버도 있고 끊임없이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뉴스를 생산 중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페이크 뉴스와 디스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지금 진보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분쟁이 일어났고, 어떤 용어가 적합한 거냐,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진보와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짜 뉴스다.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은 보통 유튜브를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추천, 뭐 비추천이 있고 댓글도 있고 뭐 신고하는欄도 다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막 서로 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일부러 정보를 조작하는 집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가 가해지는 건 맞지만은 개인의 자유로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도 진보 유튜버와 보수 유튜버 그리고 유튜버들 사이에서 막 서로 막 댓글 싸움하고 막 신고한다, 뭐 테러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정확한 기준이나 그런 잣대 또는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해.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좋은 입장에서는 상대방 진영의 얘기도 듣고 균형된 시각을 갖추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상대방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안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뭐 100분 토론에서 보면 유시민 뭐
이사장과 네. 홍준표 전 대표 간에 그러니까 그게 좀 그 100분 토론이 상당히 그 당시에 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냐면 상대방 진영의 얘기를 서로 들어주고 그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또 포기하지 않을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런 어떤 물론 연륜이 갖춰진 두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좀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보면 너무 한쪽 입장에만 경도돼서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고 예. 자기가 본 정보만 믿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참 그런 면에서 아까 가르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예. 정말 학생들에게도 어떤 나의 입장을 한쪽 입장만 얘기를 하면 학생들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이 부분. 말씀하셔도 저 안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니야?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생각할 수 수도 있는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아, 그만큼 의구심이 또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누가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박정희 사무국장님. 네. 근데 좀 먼저 이게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그 좀 다양한 입장을 담으려고 해도 이미 아까 그 미디어 수용하는 수용자들조차도 이제 이미 약간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뭐 유튜버나 이런 그 특정한 곳은 그런 걸 찾아서 가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나 방송에서 기대하지 않는 걸 기대하고 제가 그래서 어떤 특정 보수 유튜브에 이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제 뭐 아주 보수 입장을 대변하지만 또 뭐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해라 또는 어디에 대해서 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댓글이 정말 뭐 너는 어디로 가라고 하면서 딱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닌 말이 나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좀 말씀대로 이렇게 이미 이제 미디어 수용자들조차도 그거는 뭐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뭐 그 미디어가 전달되는 방식 또는 네. 뭐 또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알고리즘에서 이 사람들이 보는 걸 계속 뭐 추천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네. 이제는 정말 또 요 객관성이 상실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좀 주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미디어 수용자들도 매체가 많아진 것 에 비해서는 더 이제 가짜뉴스에 노출되고 거기에 이제 그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조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또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정말 들었었고요. 예. 그에 또 질문에 이어서 팩트 체크는 뭐 그러면 어쨌든 뭐 생산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또는 독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휘둘리지 말고 가능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이제 기존의 언론에서도 좀 이런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사례를 보면 어쨌든 뉴스룸에서 JTBC 뉴스룸에서 그 팩트 체크를 좀 먼저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기존의 언론 또는 뭐 SBS나 뭐 MBC, KBS 또는 이렇게 종편에서도 지금은 팩트 체크를 통해서 나름은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민간 영역에서 예. 이제 좀 뭐 그 뭐 뉴스 이제 서울대 뭐 팩트 체커 팀도 있고 또는 예. 뭐 저희 같은 언론 감시 단체 등등에서도 팩트 체크를 좀 꾸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말씀드렸듯이 정방을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 중에서는 기존의 언론이 책임을 갖고 팩트 체크를 좀 진행하고 그 외에 뭐 학교나 또는 뭐 시민 단체 또 민간의 영역에서도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팩트 체크를 계속해 나가고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과는 다르게 팩트 체크한 뉴스도 더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워낙 많은 뉴스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전진영 심의위원님. 예. 그 본인 댓글 좀 보십니까? 네. 좀 단단해지셨습니까? 조금 아까 교수님 말씀이나 우리 처장님 말씀에 네. 좀 일부 좀 동의하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 유튜브는 3당이 모여 있어요. 그 이제 원내 교섭 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3당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여성 어떤 정치인들이 토론을 하는 공간인데 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미디어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속칭 자기 진영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좀 파급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좀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대응을 잘 못하면 또 이쪽 진영의 지지자들은 확 빠져버려요. 우리 쪽 뭐 대표 선수가 날아갔는데 말을 잘 못하더라. 이러면 확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1인 미디어라는 이런 어떤 유튜버 같은 경관에서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 미디어와 지금 새로운 미디어들이 굉장히 지금 뭐 상호 보완 관계 충돌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관계 설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이 1인 미디어나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본다면 이런 공중파 방송들은 공익이나 공공성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좀 관계들을 이제 보완하면서 설정하고 걸러내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시선을 좀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수십만을 가지고 있는 두 그 유튜버가 왜 공중파 방송에서 토론했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그렇게 둘이는 안 만나거든요, 잘. 그러니까 한을 열 수 있는 곳은 장을 그렇죠. 마련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기존 미디어다. 그래서 기존 미디어의 역할은 그렇게 해서 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미디어의 네.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새롭습니다. 임 대표님 앞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도 그렇고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유튜브는 어떤 정보를 내가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팬덤 문화가 형성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어떤 1인 미디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의 채널 팬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그 채널에 모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정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 내지 권력. 이게 예. 이제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방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내가 좋은 정보를 찾아서 보면 되잖아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계속 앞으로 더 흘러갈 것 같았고 조금은 위험한 요소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표현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되고 팬덤이긴 하지만 좀 과한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교수님 네. 한번 청할까요? 표현의 자유하면 이제 제일 자주 언급되는 경구가 볼테르의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논의 속에서 이제 좀 우리가 또 짚어야 될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뉴스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정보라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의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의견과 뭐 어떤 정보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이 있지만 예.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섞여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주장에 관해서 의견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이 현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그걸 규제한다라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 권리를 글쎄 어떤 근거로 막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가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 뭐 가짜뉴스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예. 그 의미를 훼손시키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게 좀 활성화시키면서 예. 스스로 시장에서 자정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 조금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저기에서 뭐 조금 정보가 좀 잘못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과도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이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가짜뉴스의 상위 개념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절대 대립되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으로 걸러져야지 그걸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있겠느냐. 네. 그 가짜뉴스 방지법 얘기가 나와서 박정희 사무국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특히 정치권에서 관심이 많은데 아까 선거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론을 호도하니까 보니까 20대 국회에서만 가짜뉴스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이 뭐 어느 분은 12개라고 하고 조금 엄밀하게 해서 어떤 분은 24개까지 확장을 시키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국회에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좀
뭐 이렇게 삭제하지 않은 뭐 포털에 제재를 가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뭐 학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거는 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높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기존 법률에서 허위 정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형법에 뭐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법 도 있고요. 또 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법 정보 유통에 관련된 법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별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지금 최근에 고민하는 게 뭐 정당이나 정부 또는 공공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조차도 아마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선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보면 20몇 개의 뭐 또 12개 법안 중에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가 또 나름 제각각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다 합의를 해서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가짜 뉴스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규제나 또는 법이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그게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예. 먼저 섣불리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아무리 좀 좋은 의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게 완벽한 게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기 보면은 뭐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혐오나 차별에 관한 이제 아주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특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선정적으로 이렇게 지지자들 이끌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좀 혐오 차별을 포괄한 어떤 불법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한다거나 해서, 이런 법을 근거로 그럼 대체로 가짜 뉴스가 여기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제 조금 우선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리고 사회 부정자로 확산되는 혐오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하게 나가는 방식으로 일정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예, 예. 않을까. 이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가짜 뉴스, 아까 허위 정보 말고 조작 정보. 네네. 뭐 허위 조작 정보 말고 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혐오 네네. 혹은 이제 뭐 유해 정보라는 네네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약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아동 성학대라든지 그런 것은 그 어떤 가짜 뉴스와 상관없이 예. 유해한 정보 자체는 유통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글쎄 이 정부의 방향을 글쎄 그것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까지도 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네. 바뀌었는데 그렇게까지 밀고 나갈 사안인지 좀 정치권이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합니다. 이제 논쟁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걸 하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시도가 되었던 차별금지법이라는 형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식 중에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나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뭐 유튜브 노란 딱지 이러면서 이게 마치 정치적 박해처럼 하는데, 이게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까 말한 혐오성 발언이라 댓글 예. 발언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제 자기 정책으로 이거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100%는 아닌데 경향상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좀 선정적인 좀 심각한 수준의 이런 유튜브 채널은 역시 그런 혐오나 차별적인 언어도 같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우려점은 해결할 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까지나 심증이지. 아니 물증이- 사적인 좀 친분 관계가 아,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교수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네. 두 분은 이제 유튜브를 실제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선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임 대표님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떠세요? 표현의 자유나 제작 방식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네. 저는 이제 뭐 10년 동안 이제 글을 써왔고, 그리고 이 언론 언저리에서 저널리즘을 통해서 언론을 비판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애는 씁니다. 하지만 이게 이럴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유튜브 상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찾다 보면은 사람들이 예. 보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거는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 뭐 글을 써서 굉장히 억압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혐오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유통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짜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잘못된 방식이 있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완하고 제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진영 전 시의원님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정치 시사 이쪽은 특히나 이제 정권의 그렇죠. 입맛에 정치권의 이제 구미에 얼마나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판단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이런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규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들 좀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뭐 문제 뭐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 예. 거슬러 올라가서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집권 세력이 야당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경제가 상황이 나빠졌죠. 그래서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필명으로 이제 인터넷에 자기가 경제에 대해서 어떤 뭐 훈수를 두기도 하고 정부 정책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그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재판에 넘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때 야당은 지금 여당이었겠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또 이제 또 규제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냐 야냐에 따라서 좀 이중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사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팝 가수 조지 마이클이 그 셔터독이라는 노래를 그 만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9.11 테러가 나고 난 뒤에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 때문에 네. 그 노래에서 영국의 블레어 총리, 자기 나라 총리를 미국 대통령의 개로 묘사를 하고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논평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뭘 했냐면 우리는 왜 이런 외교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입장들을 꾸준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결국은 미국과 영국 국민들에 의해서 이 노래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뭐 심지어 1년 뒤에 뭐 은퇴 선언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물론 다시 복귀했지만 그 바로 이런 국민들의 자정작용 능력들을 좀 믿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 예.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면 그 논란은 저는 사그러든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양 진영들 간에 막 조국 사태로 갈라져서 서로 막 혐오 발언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문제의 본질인 그 인사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고 맥락을 바라보고 해결을 점을 찾아야지 정치권이 표현 하나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경직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좀 네.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임 대표님 계속. 저는 그 제 정치 집회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네. 이게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보다 더 심한 발언들이 그 정치 집회 현장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뭐 극우 보수 집회에서.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가짜 정보를 떠나서 그거는 혐오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당의 그 공식적인 발언에서 혐오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됐고 그 부분에서는 이 정치인들이 먼저 그 스스로 자정 작업을 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한테 욕을 해야지 자기들은 뭐 그 혐오 표현을 막 남발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그런 걸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 우리도 1인 미디어를 그 정도는 만드는 아니다. 예. 적어도 정치인들은 뭐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욕설이라든지 성희롱 쪽 발언 이번에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선정적인 표현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특히나 뭐 사실이 왜곡 정도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조작하는 이런 행위들은 반드시 저는 그렇게 해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이제 어떤 표현에 있어서 어떤 좀 자유들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권이 민감하게 뭐 반응해서 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떤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상파에서 이렇게 유튜브 얘기 많이 하는 것도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요.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지상파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반대로. 앞서 전진영 전 시의원님도 지상파는 또 이렇게 같이 뭔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좀 유지하면서 좌우의 균형, 대칭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기존에 있는 역할들, 그러니까 지상파의 역할, 그리고 기존 언론들의 역할 이런 것들도 한번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정희 사무국장님. 네, 말씀대로 그 어떤 중거점을 기존 언론은 세워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어떤 공영방송이 특히 요구가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지금 가짜 뉴스가 이렇게 득세하는 거의 원인은 기존 언론 때문이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올해 초에 그 언론 신뢰도 조사 같은 게 나왔는데요. 이제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에 대해서 뭐가 제일 문제냐고 했을 때 허위 가짜 정보도 있지만 기존 언론의 오보를 더 큰 문제로 쳤었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일단 일면 시민들은 기존 언론에 대한 어떤 불신 또는 그 뭐 약간의 오히려 아직도 그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를 갖는데 못 미쳐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신이 더 크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좀 위기에 또 초래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 그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는 역시나 또 기존 언론이 그런 만큼 좀 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저널리즘을 복원한다던가 좀 이제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서 이제 그 언론에 조금 불신들을 불식시키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짜 뉴스는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인지 알면서도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기존에 대해서 또는 내가 믿고 싶은 것 때문에 쫓아가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격화된 시기에는 또 내가 막 보고 싶은 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아까 말한 신뢰할 수 있는 또는 팩트 체크를 찾아서 나의 그 내가 습득한 정보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을 계속적으로 기존 언론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는 숙제가 뭐냐면 경향성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기계적이라도 계속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시청률 떨어져.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조정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교수님이 좀 네. 명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명쾌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런데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들었던 생각이 지상파는 재미가 없어야 되겠구나. 아까 유튜브나 이제 그런 거는 극단적으로 가라. 그렇지만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제 그 전원 구조라는 그 오보 때문에 이제 기자들을 뭐 기자 쓰레기, 기레기 이제 그런 표현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 현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좀 뜨악해하는 경우가 특히 이제 JTBC나 MBC 뭐 같은 경우에 JTBC 시청자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MBC로 갔어요. 그게 JTBC는 왜 이때까지 그대로 해왔는데 옮겨갈까? 그럼 또 MBC는 가만히 있었는데 또 왜 올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재미없어야 된다라는 게 참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말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영 방송이라고 한다면 재미보다는 시청자들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어떤 무게 중심을 잡고 가다 보면 나중에 그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최근에 어떤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만 놓고 보면 이제 조금 지상파 언론에게 혹은 기존의 신문들에게 조금 좀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은 너무 기자들이 나무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되고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는데 너무 지엽적인 나무만 보다 보니까 숲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1인 미디어와 달리 이 지상파는 이제 종합적으로 뉴스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숲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미래 전략 혹은 이제 지금 시민사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둔 상태에서 이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교양 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고 뭐 유튜브가 뜬다라고 해서 돈 번다라고 해서 그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뭐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옆에서 보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MBC 기자랑 JTBC 기자랑 이렇게 집회 현장에 나왔는데 예전에 탄핵 전국에서 광화문에서 JTBC를 향해 박수를 치던 시민들이 이제는 JTBC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은 참 언제 어느 때 시민들이 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언론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시민들의 냉철한 비판이 쏟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기성 미디어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월호 특조위 중간 발표를 목표 MBC에서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유튜브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서울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날 방송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기성 MBC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방송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성 언론들이 보도하지 못한 부분을 좀 기성 지역 방송들이 좀 찾아내서 그거를 유튜브로 송출을 한다거나 하는 좀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에서 오히려 지상파가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지상파가 갖고 있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유튜브에 스트리밍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 그다음에 좋은 콘텐츠, 좋은 영상은 분명히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제만 믿고 이제 나가는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유튜브 모든 채널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채널, 좋은 뉴스가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방송의 역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귀가 솔깃하네요. 예, 개인적으로도. 네. 전 유튜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정치인에게 이 뭐 선거 시즌에 이 1인 미디어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뭐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언론들이 중심을 잡고 거기서 이제 뭐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거나 공익적 차원에서 평가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 많이 기대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면 근데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기존 미디어와 새 미디어들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생존 뭐 전략적 차원에서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변화의 시도는 끝없이 뭐 저는 해야 된다. 네. 근데 단 기존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변화하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 원래 가지는 그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면 아마도 기존의 미디어들도 충분히 이 유튜버들보다 더 예. 생생한 여론을 전달하고 또 공론을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저희 구성원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돌아오는 선거 시즌에는 뭐 어떻게 좀 미디어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세요? 워낙 많은 미디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시즌에는 아마 더 많은 미디어들이 더 많이 빨리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 임 대표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선거 취재만큼은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취재를 해야 되고 그걸 또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정치 그 현장을 취재하시는 그 유튜버 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방송을 해서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이걸 모를 경우 모른다고 해서 이게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미리미리 선관위에서 선거 전에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거를 자유롭게 취재를 하되 이 선거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또 방송 유튜브 채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그 미디어의 힘이 어디만큼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튜브 스스로 좀 고민을 하고 취재를 나가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딱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덧붙여서 지금 아까 미디어 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지상파에서 토론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지상파들이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네. 토론을 다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경합 지역이라고 해서 예. 관심되는 지역구만 부각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선거 방송 자체가 케이블 영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진짜 지상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국회의원도 원하고 예. 시청자들도 원하는데 그게 이제 뭐 방송사에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예. 이제 자꾸 시청자들이 뭐 케이블로 간다든지 다른 미디어를 찾아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상파가 뭐 MBC 혼자서 할 수 없으면 KBS와 KNN과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부산 지역의 예. 모든 후보자 토론을 소화를 한다든지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아까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이제 뉴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대의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뉴스를 담당하는 지상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어떤 선거의 어떤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가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지상파인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이때까지의 여러 가지 선거 방송을 보면 지상파가 조금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요구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질 않는데 그걸 찾으면 충분히 모든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고 결국 중심을 잡아야 된다. 지상파에서. 아, 그래요. 이 마무리 발언 청하기가 좀 아깝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저희 구성원들도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시간인데 일단 대표님부터 마무리 발언 청할까요? 저는 유튜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뭐 가짜뉴스를 걸러야 된다는 생각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가짜뉴스 걸러야죠.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뉴스를 거르고 뉴스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먼저 키우는 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시호 의원님. 예. 새로운 미디어는 끊임없이 계속 생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미디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치인들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바람에 의한 선거는 막아야 된다. 그 이슈만 쫓아가다 보면 정부나 여권 혹은 야권에서 불려고 만들게 하는 그런 바람에 의한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지상파 방송이야말로 후보자 한 명 한 명 인물 검증, 정책 검증, 공약 검증 이렇게 좀 밀도 높게 접근해 주시는 것이 정말 지역의 좋은 일꾼들을 뽑는 데 기여하는 어떤 기존 미디어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존 미디어에 좀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국장님. 네, 네, 오늘 뭐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유튜버 개인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엄청난 또 산업적으로 부를 축적한 플랫폼 사업자들인 유튜브 회사라던가 뭐 네이버 또 다른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사실은 좀 더 책임을 갖고 또 이런 가짜 뉴스나 또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하고 또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 더더군다나 횡행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정부도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은 또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도 지금 이것도 약간 가두기여서 점점 양극화되어서 양질의 유튜브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짝 내가 한다고 거기만 선정적으로 쫓거나 허위 정보를 쫓다가는 결국은 길게 못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하나의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성 있게 또 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교수님. 예, 저는 정치와 방송의 수준은 결국은 시민과 시청자의 수준하고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비판하고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칫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좀 어떤 대안이 있는 비판, 애정 어린 비판을 방송과 정치인들에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워낙 많은 뉴스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이것만 해도 하루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자신의 정치적인 식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남의 의견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더 횡행하겠죠. 이런 모습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 한번 반성하는 시간 오늘 되셨으면 합니다.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